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사과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종로 공천을 제안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4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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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주제 민주당 쇄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7인회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어제는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후보 정치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도 선언했죠. 자, 민주당이 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40%를 이제 못 가고 있는 건데 상당한 초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586, 86세대의 용태론도 있고 또 삼선 동일 지역의 4선 연임 금지라든지 또 송 대표 본인 스스로 출마 안 하겠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조치나 이런 개혁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했던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정치 쇄신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가 향후 얼마나 탄력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이런 사과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86세대 정치인들 용태로 이어지면은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시긴 좀 늦었다 하더라도 단지 이제 이 86세대들, 86 정치인들의 그 이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역시 전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지율이 경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러면 박스권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반사적이기도 보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건 완곡한 표현이죠.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뭔가 타겟책을 위해서 그 같은 그 쇄신책을 만든 것이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민주당이 정말 어떤 그 전체적으로 정치 쇄신을 위해서 앞장서는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은 2년 후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그러면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2년 후에 2년 뭐 3개월 후가 이 총선인데 그 총선 불출마가 뭘 의미가 없는 거죠. 대표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윤미향, 그 이상직 의원 제명 둘 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시킴으로써 출당시킴으로써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꼼수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이 왜 그랬느냐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는 좀 반감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정치 교체를 다시 한번 선언했고 네거티브 중단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우리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대선 보면 여야 후보의 글쎄요. 사과 퍼레이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꺼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거티브가 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거티브는 양쪽이 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근데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예. 녹취록 공방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김건희 씨 녹취록을 자꾸만 활용하려 한다면 예. 오히려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일정 부분 민주당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주당이 이건 뭐 MBC가 공개했던 거니까 민주당에게 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그때 MBC가 그 녹취 공개할 때 그 전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방사수라는 얘기를 몇 명 했단 말이에요. 몇 번을. 본방사수라면 그거 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비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아마 예, 그래서 예.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표를 얻어야 되는 선거 운동에서 좀 그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도 함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에서 이 녹취록 공방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윤석열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쳤느냐? 어떻게 미쳤느냐? 부정적인 영향 44.5, 긍정적인 영향 19%, 영향 없음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후보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질문에 부정적 영향 50.3%, 긍정적 영향 6.9, 영향 없음 30.6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동현 교수님, 이 뭐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이제 미리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개최 여론이 좀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 저걸 합쳐보면 아마도 저 정권 교체 여론과 예. 비슷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영향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일관했습니다. 뭐 유명한 무슨 뭐 생태탕 얘기도 있고 예. 페라가모 얘기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말을.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그게 사실 결과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걸 그때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전과 달리 네거티브가 이렇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대한 미디어들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들이 일제히 네거티브를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한 미디어가 미디어 뭐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영향이 그럼요. 있다. 예. 예. 그래서 즉각 유튜브 등에서 뭔가 다른 반박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제한적 영향밖에 못 미친다 하는 걸 분명히 좀 이해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면서 야당에도 이제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한 90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여야가 김건희 씨 녹취권으로 공방,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으면 거기 합의에 따라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그토록 요청할 때는 코빼기도 비춰주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걸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 뻔해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통화 녹음입니다.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나오게 해서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현안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의 대선 선거 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거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름은 김건희, 부명, 옛날 이름 명신 바로 치고 이렇게 사진으로 신청해 있었습니다.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이름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허망하게 들려요. 박봉계 법무장관 본인 청문회 때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해요?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참 나쁜 장관이고 제가 뭐를 말을 합니까? 이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내 정말 법무장관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 안 쓰세요? 이거 뭐 현안 질의를 하면서 참 눈도장찍으로 나오셨습니까? 후보 저리저리 살을 붙여서 개인 사생활까지 다 노출해가면서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다.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첫날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네거티브 글쎄요. 전을 보고 있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도 한번 네거티브 중단하자라는 얘기를 양 진영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거티브와 의혹 검증의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해요. 모호하죠. 어떠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유형에 속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건 법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정치 혁신을 얘기한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며칠 있다가 하더라도 했어야 됐는데 바로 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네거티브 중단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앞으로 점점 이제 선거가 42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점점 시간이 더 다가올수록 네거티브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가 또 공방이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입장은 한동훈 씨에게 사실상 수사지휘 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권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뭐 지금 선거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작은 규모, 큰 규모든 뭐 전쟁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공격 방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좀 말씀하신 저도 동의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적절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거티브는 허위라든지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든지 앞뒤 다 자르고 어떤 특정한 단어만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공격의 근거로 삼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를 다시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뭐 일종의 사담 아니었습니까? 일종의 뭐 취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나 동생 하면서 나눈 사담인데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혹하고 그리고 이제 규명해야 될 사실과의 애매한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녹취록에 이제 남편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이 과도하게 개입한다, 뭐 어떤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인에 있어가지고야 얼마든지 점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무속인에게 의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그러한 기재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의 의혹 검증의 하나의 그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네거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끄집어내서 약점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과 의혹을 검증하는 건 다른 건데 네. 이게 우리가 통칭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녹취록의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법원도 인정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단지 이걸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진영에서 과도하게 활용하려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건 잘한 걸로 보는데 네. 그런 걸 후보가 잘 컨트롤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서로 또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은 역시 그거는 뭐 백약이 무효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 정치 쇄신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도 이미 밝혔지만 본인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용퇴를 이렇게 선언한 86그룹 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86세대 용태로는 예. 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벌써 지난 총선에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이제 86그룹이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을 대표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용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86그룹이라고 누구누구 또 지칭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한꺼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86그룹들이 전체가 쇄신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당신 동참하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좀 문제인 것이고 586그룹들이 함께 만약에 이제 이런 움직임에 호응한다면 굉장히 큰 물결이 될 수 있겠죠. 네. 국민들의 어떤 그 긍정적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또 종로 등 이 세 곳에 대해서 이제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네. 무공천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서초갑 대구 중남구 그렇죠. 역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무공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혁신 이제 그 주제가 예. 오랜만에 이제 대선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문제 제기한 거 자체가. 예. 이번 대선이 유난히 정치 개혁이라든지 뭐 개헌이라든지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오로지 네거티브, 오로지는 아닙니다만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치 이슈들이 별로 공간이 별로 없었던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세 곳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 같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뭐 4.7 재보선 때도 서울, 부산 결국 공천했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라고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세 곳도 공천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만약에 정말 공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용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태론도 네. 우상호 의원은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게 릴레이로 이어진다면 저는 예.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지 하는 건데 역시 그런 의미에서 종로 등 민주당의 세 곳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징계안을 내일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하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징계안 논의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자체로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같이 합류해야 된다든지 같이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윤리특위는 되는... 지금 구성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동수로 만약 한다면 윤리특위 소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윤리특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말씀 다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에서 계속 감싸는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세 사람 다 제명 의견을 내서 지금 좀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외면할 수 없다면 네.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또 윤리특위가 의결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본회의 의결은 제명하는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걸 반발한다든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반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본회의에서 부결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본회의까지 지켜봐야지 알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제 의제들이 결국은 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정당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도 자꾸만 사족 달지 말고 우리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나가야지 상대방 계속 의심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봐야 되고 특히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에서 진짜 처리되는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원들 제명 처리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3명의 의원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의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논의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 3개 지역구에 대해서 무공천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겸허한 자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글쎄요, 그게 이루어질지가 우선 의문입니다. 자, 노동희 교수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도 서초갑이나 대구 중남구 무공천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해야 한다고 뭐 할 생각은 없지만 동참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실질이 어떻든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용상 따지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어떤 카드를 던진 것은 굉장히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많았잖아요. 당원 단계 그렇게 돼 있었고요. 서울, 부산시장 모두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벌어진 선거였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무리했죠. 전당원 투표까지 거치면서 당원 단계를 무시하고 공천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패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종로 이런 데다가 또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만약 패배한다면 아무 의미 실익도 명분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2~3석 더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2~3석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던져야죠, 카드를.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묻고 더블로 가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서 뭐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쇄신 바람이 실제로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쇄신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요.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이렇게 후보로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이.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본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윤 후보로서는 뭐 상당히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같이 경선했던 경쟁 상대들 같이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득표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그 상징적 효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문을 수락한 거는 뭐 윤 후보의 정치력이 돋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홍 의원과 지금 윤 후보가 대단히 불편해졌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튼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고문 수락함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풀릴 돌파구 같은 게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이면 저는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부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경선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종로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홍준표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노력한다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윤석열 후보와 함께 만났을 때도 나는 공천이나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할 때가 아니고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 그래서 본인 공천 가지고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본인이 뭐 종로 공천이나 이런 데 사심 때문에 돕겠다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뭐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홍준표 의원과도 뭔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화해 뭐 좀 이런 것들을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 토론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방송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5%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당연히 참여해야 돼요. 법정 토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에도 그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인데 2007년도 대선 때도 문국현 후보하고 예. 권영길 후보가 이제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낸 적이 있죠. 네. 받아들여서 그때 토론이 불발됐거든요. 이번이 똑같은 경우인데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자 토론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다음 국민의힘도 다자 토론 받겠다고 시원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양자 토론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논점이 지나치게 분산되니까 여러 명이 나오면 그래서 양자 토론도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다자 토론도 하고 해서 좀 배합한다면은 양쪽에 다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 토론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당연히.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 연휴 직전, 그러니까 30일, 31일 이틀 중에 하루 열릴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방송사에서도 그 날짜를 비워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양자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예. 본인들도 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야죠. 네네. 양자 토론을 미리 좀 여러 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 명분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한 달 평균 이처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는 예. 법정 토론에 반드시 참석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은 분명하지만 이미 양자 토론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뭐 아쉬움은 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들지만 지금 현재 그 예정된 토론 국민의힘이 우리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사실 모두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 메리트를 내세우고 있죠. 미국에서 입국한 안 후보의 딸 안설이 박사 조만간 선거 조력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는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내내 일하고 오후에는 그 브이로그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아빠로서 어떤지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아빠가 음반 피처링에 집에서 가끔씩 부르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아빠가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도 돼요. 여러 장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두렵긴 해요. 뭐 랩이나 힙합 그런 거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 시간 맞춰서 한번 아빠가 피처링한 노래들을 다 듣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제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과거 대선 후보를 보면 대선 후보 가족들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모습 볼 수가 없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부인의 모습을 아직 공식적으로 물론 뭐 사과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잘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딸이 또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합니다. 안 후보의 가족들이 선거 전면에 좀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죠. 가족들이 뭐 공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후보의 가족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후보 가족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가족이 부각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과거에 보면 그 자녀 때문에 득표를 많이 한 후보도 있고 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교육감 선거 때 또 자녀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후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워낙 이제 특히 김건희 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설이 씨가 이제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보인다면은 뭐 득표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가족 관련해 가지고 후보보다 가족이 너무 이슈를 덮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보다 가족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자,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있잖아요.
권은희 의원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가족들 이제 전면에 나서는 모습, 다른 두 후보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라도 플러스가 되겠죠. 네. 뭐 안철수 후보와 또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그죠? 스펙도 좋은 분들이고. 예. 또 하나 따님은 지금 뭐 안설이 박사라고 전도 유망한 과학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상시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 말씀 네. 다 하셨지만 후보 본인, 후보 가족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더 돋보이겠죠.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근데 국민들도 뭐 호감을 갖고 보겠고 네. 지지율 상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린 정치인 대통령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 가족이 뭐 화목하고 어떤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것만으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찾았는데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현장을 찾았고 송 대표가 하루 늦게 찾은 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나 호남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니까 예. 여기 늦게 왔느냐 그런 그랬나 의미에서 봐요. 오히려 이제 예. 애정어린 비판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기사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과거 후보들에 비해서 호남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물론 윤석열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과거에 받았던 호남 지지보다 아직 낮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더 호남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열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